자, 우리 사업자의 구분을 좀 볼게요. 사업자 구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과세사업자, 면사업자. 영세율 사업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세율 사업자.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영세율 사업자까지 포함. 그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간이 과세자가 또 있어요. 간이 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한 사업자. 소규모 영세한 사업자. 영세하다는 게 그냥 소규모의 의미거든요. 영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시겠죠? 영세한 사업자는 따로 수출하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세한 사업자는 그냥 소규모 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의 매출이 적다라고 하면 간이과세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약간 조세 혜택이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뒷동네에 나올 건데 나중에 스텝 2에서 할 거예요. 그 1장, 2장, 3장 하고 4장이 간이과세 파트거든요. 간이과세에서 한 문제 정도는 1차 시험에 나오긴 해요. 한 문제 정도니까 그거는 스텝 1에서는 다루지 않고 스텝 2에서 추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좀 나눈 게 이제 스텝 1에서 하는 주제가 있고 스텝 2에서 또 하는 주제가 있으니까. 근데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 계산 구조가 일반 과세하고 좀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고요. 계산 구조가 아주 간편합니다. 간편하게 세금 계산하고 또 세금 부담도 적어요. 소규모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계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과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때 납세 의무라고 하면 뭐 사업자 등록할 의무도 들어가는 거고요. 세금 발급할 의무도 들어가는 거고요. 벌써 신고할 의무, 납부할 의무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납세 의무라고 해요. 일반 과세자는 모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부가가치세법상 해야 되고 세금 발급도 해야 되고요. 신고 납부도 다 해야 되죠. 근데 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죠.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고요. 세금 발급, 신고 납부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대입이 세무 능력이 떨어져서 아예 납세 의무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표현에 사업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의 범위에 면사업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납세 의무자가 아니니까. 부가세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를 규정짓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면요 사업자가 아닌 거야. 이 동네에서는 면사업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맞는 문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업자인데 왜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하지? 틀린 문구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만 사업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면사업자는 사업자의 범위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시죠? 부가세법상으로는. 근데 왜 사업자라고 표현하냐면 면세사업자도 소득은 있을 거잖아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면사업자가 만약에 법인사업자였다라고 하면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는 거야. 사업자로 취급하는 거고요. 또 면사업자가 개인사업자였다라고 하면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소득은 있으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아예 사업자로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 사업자가 있다라고 뭐 영리 목적, 유무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력을 공급하는 자, 이 자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의 범위에는 면사업자 불포함이에요. 불포함. 얘는 납세 의무가 없는 자니까. 이해가시죠? 그리고 면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 보시면요. X라고 돼 있죠. 이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예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면사업자도 사업자긴 하니까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어요. 법인세법이나 법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면 소득세법 상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아예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법 상으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간이과세자를 좀 볼 건데 간이과세자의 정의는요. 간이과세자 정의도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차피 세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때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교재에 다 있긴 합니다.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미달하는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세법상의 정의예요. 공급 대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공급 대가하고 공급 가액은 다른 표현이거든요.
또 조문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약속 정한 거라고 했죠.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공급 대가라는 표현이 있고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공급 가액은 부가시세 제외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액. 근데 공급 대가는요. 얘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용어가 낯설다. 그래서 정리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편의상 대자가 들어가니까 대자 클 대로 그냥 기억하세요. 클 대로. 얘가 뭔가 더 크구나. 얼마만큼? 부가세만큼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공급 대가라는 용어와 공급 가액이라는 용어가 잘 구분되실 거예요. 그런 편법을 좀 쓰는 거야. 꼼수라도 좀 부려가지고 암기를 하실 수 있게 노력을 좀 하시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공급 가액이라는 용어, 공급 대가라는 용어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 과표고요. 일반 과세자. 근데 간이과세자는요. 공급 대가가 과표가 돼요. 이쪽 동네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파는 금액 그걸 그냥 과표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파는 금액 그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그런 계산 구조도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하고 완전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자, 직전 연도 기준이고요. 매출액이 적어야 돼. 공급대가 이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죠. 매출액이 1억 400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1억 400만 원 이런 금액 기준 나오는 거 있죠.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 기준 아니고 직전 연도 기준이다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법이 이런 거는 한번 써보셔야 돼. 써보면서 간이과세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법이 정해놨어요. 1억 400이 미달하면 좀 소규모다. 이게 매출액 기준이니까 여기서 매입액을 빼면요. 소득은 이거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매입액이 뭐 예를 들면 한 8천이다 라고 하면요. 1억 400에서 8천 빼면은 한 2,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소득은 좀 적은 자, 소규모 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는 1억 400만 원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또 개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개인 사업자니까 누구는 절대 될 수 없다.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법인 사업자는 세무 능력이 되니까요. 무조건 일반 과세자. 매출액이 많든 적든 그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일반 과세자 계산 구조대로 세금 신고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법인 사업자는 절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죠. 이 간이과세자는요. 소규모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일단 과세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이런 건 해야 돼요. 납세의무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세금 신고하고 납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세금계산서 있죠. 세금계산서는 세무로 되어 있어요. 세무가 뭐냐?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도 있고요.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를 두 개로 종류를 나눠가지고 발급을 못하는 애도 만들어놨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 발급 금지 대상 같은 경우에 TI 발급 금지 초영세한 사업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들어가요. 신규 사업자인 간이과세자하고 초영세 사업자는 금액 기준 여기서도 직전 연도 기준으로 따지고요. 이 동네는 무조건 공급 대가 기준이에요. 공급 대가가 매출액 4,800만 원에도 미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영세한 사업자야. 초영세, 완전 초소규모 사업자니까 세금계산 발급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원래 개념상으로는 범위가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거죠. 요 기준 미달. 그런데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도 매출액이 되게 작은 자 직전 기준으로 매출액이 4,800만 원 또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 금액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세법은 별도 연금이 없으면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액 기준 나오면 다 외워야 되는 숫자구나. 4,800에 미달하면 초소규모 사업자로 법에 규정을 지어놨고요. 이렇게 약속한 거죠. 얘들은 세금 발급이 안 돼. 그렇지만 4,80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발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세법 공부하실 때 미달한다, 미만이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미달한다라는 것과 미만이라는 표현은 같은 말이고요. 이하라는 표현하고 달라요.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니까 미달, 미처 달성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4,800에 미달한다는 것은 4,800이 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하라고 하면 4,800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하하고 다르다는 거, 이하가 아니라 미달로 되어 있으니까 딱 4,800이면요. 생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딱 4,800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그럼 생연 발급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 요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800이 채 안 되는 경우, 4,700, 4,600 그런 자는 생연 발급이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달한다고 했죠. 딱 1억 400이면요. 간이과세자가 아닌 거예요. 1억 400에 미달해야 돼요. 여기에 미치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달한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달한다, 미만이다 이런 표현과 이하라는 표현이 다르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 이하는 이 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4,8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면 딱 4,800이었을 때도 생연 발급이 금지되어 있었을 건데 이하가 아니라 미달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딱 4,800이면 이쪽 카테고리 생연 발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도 아주 치사하게 장난쳐서 나오거든요. 미달인데 이하로 나오면요. 틀린 문구예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세법은 말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이런 거 단어 있죠. 단어 1개, 2개 이걸 장난쳐가지고 치사하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도 하고 백지 쓰기. 그냥 보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꼼꼼하면 요해지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세운계약서가 돈이거든요. 사실 세운계약서가 이 돈이라서 세운계약서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돈을 주고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운계약서가 있으면요. 그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 공제를 받잖아요. 거기에 매입세액이 1,000만 적혀져 있으면 매입세액 1,000만 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자가 있는데 그 세무 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세운계약서 막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그 막장 작성해가지고 발급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세운계약서를 막 발급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발급받은 자는 또 그걸로 매입세 공제를 받잖아요. 세금을 환급받거든요. 그래서 막아둔 거야. 너희 세무 능력 좀 떨어지는 애들은 막 발급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발급 못하도록. 너희는 발급 못해. 그렇게 막아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 능력이 떨어지니까 너무 함부로 발급하는 거 그런 걸 못하도록 한 거고요. 신규 사업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신규 사업자는 그러면 다 간이과세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신규 사업자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잖아요. 원래 간이과세자의 개념이 직전 연도 공급 대가 1억 400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번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 직전 연도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거니까 매출액이 없어요. 그럼 얘는 간이과세자인가 일반 과세자인가? 원칙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요. 일반 과세자예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냐면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간이과세자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 거죠. 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요. 그냥 일반 과세자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고요. 나는 매출이 적을 것 같으니까 간이과세자 그냥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직전 연도는 지금 매출액이 없는 케이스로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가 간이과세자예요. 이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아무런 절차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절차를 취한 거야. 나는 첫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할 건데요 라고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과세자인 신규 사업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때 신규 사업자도 세무 능력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세무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본 거죠. 처음 사업을 시작한 자니 초짜라고 본 거죠. 초짜니까 생연 발급은 금지야. 금지예요. 금지라는 게 절대 발급 못해.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간이과세자가 우리 시험에 주인공으로 나오기보다는 나의 거래 상대방, 엑스트라로 많이 나와요. 엑스트라. 나는 일반 과세자인 케이스. 나는 일반 과세자인데 내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야.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였다라고 하면요. 나는 세운계약서 발급을 못 받겠죠. 얘한테 물건 사올 때.
사올 때 세운계산 발급 못 받아요. 발급 금지니까. 그럼 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그 케이스랑 연결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납부세 계산할 때 매입세 공제냐 불공제냐 그걸 따질 때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중에서 발급 금지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거랑 연결해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경우에 약간 급이 있는 영수증이라서 거기에 공급가액하고 매입세액을 다 구분 기재를 했잖아요. 부가세를. 그때는 세운계산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세운계산서가 아니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현금 영수증도 세운계산서가 아니긴 하죠. 근데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는 거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은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따로 기재를 하면 세운계산서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 과세자가 나한테 발급해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였어. 그러면 나는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발급 금지 대상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에 미달하는 이 사업자가 나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주잖아요. 그럼 난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발급 금지 대상이었기 때문에 얘가 발급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운계산서 역할 기능을 아예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이 영수증에 불과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게 이 자들이 나의 거래 상대방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나는 이 자로부터 물건을 사왔을 때 절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구나. 세운계산 발급은 못 받을 거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은 여전히 불공제. 그렇게 체크해가지고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발급 금지 대상. 간이과세자는 그래서 나뉘는 거예요. 발급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발급 못하는 애가 있다. 그렇게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 좀 볼게요. 그 표를 좀 보시면요. 과세사업자하고 면사업자 크게는 두 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과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면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죠. 과세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는 다 동그라미, 면사업자는 다 X. 면사업자 관련해서 그 꼬표 3번 잠깐 보시면 꼬표 3번에 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으나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예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개념은 꼬표시 1번에 넣어놨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하고 차이점이 세운계산 발급 유무 거기에 세무라는 거 정확하게 세무로 기억하시면 돼요. 꼬표시 2번에 넣어놨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부 사업자만 세운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일본은 발급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거기 또 나면 1번에 신규 사업자 하고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요. 세운계산 발급 금지예요. 발급 못하고요. 그 외에 간이과세자 4,800 이상인 자는 세운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계속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그 정도 내용 갖고 가시고요. 이제 15페이지 바로 볼 거예요. 나머지 뭐 참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고 내용들은 좀 디테일한 거 나중에 좀 볼 거예요. 나중에 뭐 객관식 가가지고 제가 하나씩 다 읽으면서 내용 설명드리고 내용을 갖고 갈 거니까 지금 디테일한 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굵직굵직한 주제 위주로 갖고 가시면 돼요. 기본 강의에서는 5, 60% 굵직굵직한 거 그거 위주로 해야지만 빠르게 진도 나갈 수가 있고요. 한번 돌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15페이지 제하 수입하는 자 이거 좀 볼게요. 굵직굵직한 주제. 제하 수입자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자 여부 불문하고 여전히 납세의무자다. 제하 수입자가 왜 납세의무자일까? 우리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는 이해가 가시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담세자가 소비자고 사업자가 거래징수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할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 근데 제하 수입자는 납세의무자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제하 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거야. 소비지구 과세 원칙. 우리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수입하는 케이스가 있고 수출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죠.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이 제도를 통해서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가 하나도 안 되게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이제 수입하는 케이스가 나오면 수입을 하면 소비지국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의 세율 적용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세율 10%죠. 그걸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수입자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공급자는 어디에 있냐면 외국에 있죠. 원래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물건 팔면서 10% 부가세를 거래징수해가지고
신고납부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자가 외국에 있어. 미국이면 미국에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애 보고 너 물건 판 거니까 10% 우리나라 세율 알지? 하면서 10% 거래징수 해가지고 우리나라 세무서 와가지고 세금 신고납부 해달라 라고 하면요. 얘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지 못해요. 얘가 미국에 있는 스미스라고 하면 스미스 사업자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what 이럴 수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자는요, 우리나라 세법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얘는 과세권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자만 과세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과세권 바깥에 있는 자한테는 납세 의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얘 보고 거래징수 해가지고 신고 납부해 할 수 없으니 남은 자 누구죠? 제하 수입자. 제하 수입자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얘한테 납세 의무를 지운 거야. 근데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될 거, 제하 수입자는 공급자가 아니라는 거. 공급받는 자야. 물건 사오는 자거든요. 사오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사가지고 내가 쓰려고 샀다. 직구를 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화장품 같은 거 사가지고 내가 쓰려고 샀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이 수입자가 물건을 좀 떼와가지고 팔려고 한다. 내가 사업자라 가지고 물건 좀 떼서 원재료 사가지고 팔려고 한다라면 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비자일 수도 있다는 거. 소비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는데 납세 의무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수입자 측면에서 사업자 여부 불문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자든 아니든 비사업자 개인도 재화를 수입하면요 10%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재화를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여부는 불문하죠. 그리고 얘가 소비자일 수도 있으니까 세무 능력이 떨어지는 베이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상의 공급자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재화를 수입하면요 세관 통할 수밖에 없어요. 세관장을 통해 가지고 재화가 수입되는 거니까 얘가 가상의 공급자 역할을 해줘요. 소비자면 베이비인데 얘 보고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세금 납부를 해라 라고 하면 베이비가 막 엉엉 또 울 수가 있죠. 저는 못하는데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관을 통하니 얘가 가상의 공급자 역할을 해서 재화가 수입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가지고 세무서에 내면 돼요. 그리고 세관이라는 곳과 세무서는 다른 곳이에요. 아시겠죠? 세관과 세무서는 다르니까 세관장이 징수해서 세무서에 내는 겁니다. 세무서장한테 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5페이지 잠깐 보시면 파란색 글씨예요. 재화 수입하는 자 같은 경우에 사업자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밑줄 그건 오시고요. 괜히 문제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의 하나여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예요. 사업자의 하나지 않죠. 비사업자 개인도 재화 수입하면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법문구 그대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관장이 부가세를 수입자에게 징수한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법문구 좀 갖고 하셔야 돼요.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뉩니다.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 하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뭐 물건 많이 샀다라고 하면 금액이 좀 크면 관세까지 내야 되거든요. 금액이 작으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서 내는 건데 금액 기준이 관세법에 정해져 있고요. 관세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세법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 시험은 관세법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관세라는 게 있고 이제 부가세라는 게 있으면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있고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금액이 좀 크면 관세 내야 되고 금액이 작으면 관세 안 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관세법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고요. 관세하고 부가세는 그냥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면 뭐 신고서를 어차피 작성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럼 부가세도 같이 함께 신고 납부. 여기서는 신고 납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니었다. 뭐 물건 산 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관세까지 낼 필요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부가세는 10%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관세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닌데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 작성해서 납부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부가세는 그냥 세관장의 징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세관장이 징수하고 말뿐이고
신고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신고까지는 하면 납세자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같이 가는 개념인데 크로스로 나오면 안 돼요.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인데 부가세는 세관장이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닌데 부가세는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겠죠. 그러니까 크로스를 연결해가지고 틀린 지문을 구성하니까 문제 출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출제가 될 때는 섞어요. 섞어서 크로스를 연결.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좀 구분해가지고 내용을 갖고 가시면 돼요. 관세 신고 납부하면 같이 간다. 부가세도 신고 납부. 같이 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관세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부가세는 따로 신고 납부 안 하고 세관장이 단순히 징수. 그렇게 두 개 케이스로 나뉩니다. 그리고 제하 수입자 같은 경우에 소비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관장이 징수를 할 때 얘가 소비자는 세운계한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세운계한서를 발급을 하지 않아요. 가상의 공급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수입자가 사업자야. 사업자라서 외국에 있는 원재료 같은 걸 수입해가지고 그걸 제조 가공한 다음에 물건을 계속 만들어서 팔고 있는 사업자였다는 거죠. 그럼 사업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운계한서가 필요해요. 매입세 공제는 요건이 세운계한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관장이 가상의 공급자 역할을 해가지고 얘가 사업자면 TI를 발급해 줍니다. 제하 수입 시에 발급하는 세운계한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입 세운계한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운계한서는 그냥 세운계한서 이렇게 부르고요. 제하 수입 시에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운계한서는 수입 세운계한서. 수입이 그냥 붙어요. 똑같은 세운계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업자는 수입 세운계한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금은요 공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물건 사올 때 10% 세금 내잖아요. 1,100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0원은 세관장이 뜯어간 거야. 세무서에 낼 거고요. 그럼 1,100원 냈으면 1,000원 공급가에 세금 100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세운계한서를 세관장이 발급해 주는 거야. 세관장이 100원 뜯어갈 거니까 그러면 그 세운계한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사업자는 공제받는 거죠. 근데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원래 안 돼요. 소비자는 담세자니까 그냥 부담하고 마는 거예요. 세운계한서가 필요하지 않으니 발급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면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세관장이 발급해 주더라. 그럼 세관장은 이렇게 발급했잖아요. 발급한 리스트를 또 내줘야 돼요. 세무서에 내줘야 됩니다. 세무서하고 세관은 다른 데니까 세관장은 발급한 리스트이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운계한서 합계표 그거를 세무서에 또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세관장이 내는 것은 매출처별이에요. 우리 면사업자는 둘 중에 하나 매입처별 낸다고 했죠. 면사업자는 둘 중에 매입처벌을 내는 이유가 매출처별 세운계한서 합계표는 근본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면사업자는 세운계한서 발급이 안 되니까. 발급이 아예 안 되는 자가 면사업자예요. 납세의무자가 아니니까. 면사업자는 둘 중에 매입처벌을 내는 거고요. 세관장은 둘 중에 매출처벌을 내는 거예요. 얘는 발급하니까. 그 내용까지 좀 연결이 되셔야 돼요. 15페이지에 그 내용 좀 봤고요. 또 참고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객관식 가가지고 제가 다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객관식에서 챙겨드릴 거예요. 디테일한 거는 지금 넘겨주시고 굵직굵직한 거 보죠. 이제 19페이지 과세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간. 자, 우리가 납세의무자까지 봤고요. 이제는 과세기간으로 넘어왔어요. 과세기간은 언제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과세기간 볼게요. 자, 과세기간은 우리 부가세법상으로는 과세 표준하고 매입세 그 계산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 단위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하나의 과세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과세 표준과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단위, 시간적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그런 게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 물건 판 게 있겠죠. 물건 판 게 이제 과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물건 사온 게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세운계한서 발급 받을 거예요. 그 발급 받은 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 달까지 거래를 묶어가지고 과표 계산하고 매입세액 계산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가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도 2기, 하반기 6개월 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1기, 하반기 2기로 되어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또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을 정해놨어요. 간이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묶어가지고 이때 거래 일어났던 거 있죠. 팔고 산 거. 그 거래를 묶어가지고 과표 계산하고 매입세 그런 거 계산해서 간이과세자는 따로 신고 납부를 합니다. 과세기간 끝나고 나서. 자,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과세기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일반 과세자 위주로 갈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제일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거고 나중에 스텝 2에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가 거의 시험에는 90% 이상 나올 거니까 일반 과세자 상반기 1기, 하반기 2기가 될 건데 신규로 사업을 이때쯤에 개시했다라고 하면요. 우리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였잖아요. 비사업자 개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사업 개시 전에는 비사업자, 납세의무자가 아니죠. 사업 개시를 하면 이제 물건 팔기 시작한 거니까 사업자가 돼서 납세의무가 생겨요. 그럼 과세기간은요. 신규 사업을 이때 개시하면 신규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 4월 1일이다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중도의 과세기간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시 전 사업자 등록 신청. 이 개시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라고 하면요. 커피를 팔기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에요. 커피 팔기 시작한 날. 근데 커피 팔기 전에도 개업 준비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개업 준비 기간에 뭐 소파도 사오고 테이블도 사오고 인테리어 같은 공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예요. 뭔가 사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뭔가 사올 때 그 세금 계산서를 또 발급 받으려면요. 사업자 등록 번호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세금 계산서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게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발급받고 그럼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급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 물건 팔기 전에 개업 준비 기간에 등록 신청을 하면요. 이때부터 과세 기간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기간에 사온 거 다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개시 전 등록 신청의 경우에 말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개시 전 등록 신청의 경우에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그러면요. 틀린 문구예요. 개시 전 등록 신청이 나오면요. 개시일 나오면 안 돼요.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말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커피가 뭐 맛이 없어. 맛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폐업할 수밖에 없겠죠. 폐업을 하면 폐업 전에는 사업자, 납세 의무가 있고요. 폐업일 이후에는 비사업자,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니까 과세기간도 끊기는 거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과세기간은 뭐 심플하죠.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간이과세 포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포기. 간이과세자는 원래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 포기를 중도에 한 거야. 이 포기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흔히 쓰는 표현하고 약간 개념 차이가 있는데 세법에서 포기라는 것은 좋은 거, 편한 거 이런 걸 포기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좋은 거, 편한 거. 간이과세자가 편할까? 일반 과세자가 편할까? 간이과세자가 편한 거야.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세금 계산 구조도 그냥 간편하게 해줘버리고 또 세금 부담도 적게 해주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걸 포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거, 편한 거 이걸 포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 과세 포기는 없어요. 일반 과세 포기는 없는데 간이과세 포기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크 먹기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케이크 먹는 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건데 그걸 이제 포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좋은 걸 포기하는 거야. 우리 세법에서는 무조건 좋은 걸 포기하는 것이고 안 좋은 걸 포기하진 않아. 다 좋은 거, 그걸 포기한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이 좋은 걸 포기했을 때는 포기 신고라는 걸 하면 됩니다. 신고. 용어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건데 포기할 때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청은 아니에요. 신청과 신고의 차이점. 신고는 고한다는 뜻이에요.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신청은 청한다는 뜻이거든요.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해줄 거야가 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신청은 승인을 요하는 거예요. 승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해줄 거야 또는 안 해줄 거야. 이런 승인을 얻어야지만 신청한 거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신고는 고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승인 없이 바로 고하면 바뀌는 겁니다. 포기는 좋은 거 포기하는 거니까요. 막지 않을게. 그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신고예요. 신고. 신고라는 표현을 써요. 고하기만 하면 된다. 신청과 신고도 다른 용어니까 요거는 좀 정리를 해서 챙겨가셔야 돼요. 포기 신고를 하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 포기를 왜 하는 거냐면 간이과세자가 좋긴 좋은데 약간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간이과세자 중에서 뭐 신규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였다든지 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이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였다라고 하면 세용량 발급이 안 되잖아요. 세용량 발급이 안 된다는 게 또 단점이거든요. 내가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한테 물건 사러 온 거예요. 그럼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용량서를 수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간이과세자가 세용량 발급 금지 대상이라서 물건 사갈 때 저는 발급 못 하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일반 과세자가 그러면 거래 안 할게요 라고 가버릴 수 있어요. 나는 세용량 발급 못 받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 다른 일반 과세자한테 물건 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과세자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일반 과세자가 거래를 포기하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간이를 포기하고요. 일반 과세자가 되면 돼. 포기 신고만 하면 돼요. 포기 신고라는 절차만 거치면 일반 과세자가 되고요. 일반 과세자가 되면 세용량은 자유로이 발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러 왔을 때 발급해주고 그렇게 거래를 계속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간이과세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긴 한데 단점이 있다. 그 단점 때문에 포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포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면 포기하고자 하는 그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고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달 말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4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가 되고 싶어. 4월 1일부터. 그러면 3월 31일까지는 포기 신고서를 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월 1일부터 내가 일반 과세자 되고 싶으면 전달 말일까지. 그러면 포기 신고를 했어요. 앞부분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 될 거고요. 뒷부분 과세기간은 일반 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 될 거거든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과세체계가 완전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과표를 구성하고요.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 과표를 구성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세기간도 쪼개줘야 됩니다. 앞부분 과세기간을 표현할 때는 포기 신고일이 속한 날의 말일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뒷부분 일반 과세자 과세기간을 표현할 때는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요. 일반 과세자 표현할 때는 다음 달이 붙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전달 말일까지 이 절차 규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게 나오면 돼요. 그렇지만 일반 과세자는요. 전달 말일날 포기 신고를 하면 4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니까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일반 과세자는 또 상반기 1기, 하반기 2기니까 상반기 포기 신고를 하면 이렇게 또 하반기는 별도의 과세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의 과세기간이 나오겠죠. 한두 3개, 1년 동안. 다음 달이 빠져버리면 틀린 문구가 돼요. 쏙 빠지고 나온 적 있거든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을 표현할 때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다음 달이 빠졌죠.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예요. 다음 달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문구가 불완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완전한 문장이 아닌 채 나와버리면 누락이 되면 그때도 틀린 문구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런 거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다음 달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포기 신고를 하반기에 했다. 어떻게 될까? 하반기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앞부분은 간이과세자였어. 포기 신고를 뭐 10월 31일 날 하고 11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앞부분 이렇게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 돼요. 앞부분 아시겠죠? 6월 30일까지로 안 끊겨요. 원래부터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니까.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또 다음 달 1일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포기의 경우에는 1년의 과세기간의 수가 2개가 되는 거고요. 상반기 포기 신고를 하면요. 1년의 과세기간의 수가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봤어요. 그 19페이지 보시면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과표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개수사업자 같은 경우에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그리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간이과세자는 그냥 1년 단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규 사업자는 원래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하죠. 그런데 등록 신청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 개시 전 등록 신청.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개시일이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한다. 이것도 장난쳐가지고 개시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 부분이니까 챙겨주시고요. 그 폐업자 같은 경우에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고요. 간이과세 포기는요.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을 표현하는 말이고, 일반 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밑줄,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그 신고 납부도 과세기간 본 김에 다 볼게요. 신고 납부는 과세기간 끝나고 나서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서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를 모아가지고 신고는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일 이내에.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납부가 들어갈 거고요. 또 2기 거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가 들어가는 거야. 25일의 여유를 준 거죠.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또 7월 25일까지의 거래를 다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7월부터 7월 25일까지 거래는요. 2기 과세기간 거래니까 2기 거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시겠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한 거, 내가 판 거, 6월 30일까지 딱 끊어가지고 판 거, 사온 거, 그걸 묶어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6월 30일 날 바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죠. 7월 25일까지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 이게 신고 기한이에요. 그리고 기간이라는 표현하고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기한이라는 표현은 또 달라요. 자, 기간이라는 표현은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시간적 단위를 기간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기간이에요.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기한. 한 글자 차이지만 다른 문구예요. 기간은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고, 기한이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한이야. 요 기한까지, 여기선 기한이라는 표현 써요.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돼요. 요거까지니까 요거 전에 신고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신고서 작성이 좀 빨리 끝났다라고 하면 7월 24일 날 신고해도 되는 거고요. 7월 23일 날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이때까지니까 요거 안쪽에 신고를 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 날이 공휴일에 걸렸다. 뭐 토요일, 일요일 걸릴 수 있잖아요.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런 데 걸렸다라고 하면 세무 공무원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연장해요. 기한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걸렸다라고 하면 다음 영업일로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기간은 이 안에 있는 뭐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해가지고 연장이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에 토요일이 한 5번 있고 일요일이 5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10일 연장 이게 아니라 딱 요 날이 일요일에 걸렸어. 그럼 월요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7월 25일 날이 일요일이야. 일요일이면 7월 26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 연장이 되는 개념도 존재하긴 하죠. 자, 이게 기한이고요. 25일에 여유를 줬다. 25일은 외우셔야 되는 숫자예요. 아시겠죠? 25일까지 신고 납부. 근데 이렇게 1년에 2번만 신고 납부하면 조금 모자라니까 앞부분 3개월치 얘를 예비적으로 정한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과세기간이라는 용어 하고요.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예요. 과세기간은요. 6개월 단위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그걸 과세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예비적으로 정한 신고기간은 앞에 3개월을 얘기하는 건데 부가세가 조세 수입이 되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1년에 한 2번만 신고 납부하는 것은 모자라다. 빨리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 신고를 빨리빨리 해달라. 그래서 앞부분 거래를 묶어가지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래한 거 있죠. 그걸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뒷부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요 거래를 모아가지고 2기에 예정신고도 10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는 사실 몇 번? 4번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세기간은 몇 개? 1년에 2개.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니까 2개예요. 그렇지만 신고 납부는 예정신고까지 포함하면 4번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정한 신고기간이 있어서 요까지 해서 4번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 3개월 있죠. 뒷부분 3개월을 표현하는 말을 좀 아셔야 돼요. 요 뒷부분 3개월은 이 부분 확정신고기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확정신고기간이 아니고요. 얘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과세기간 중에서 최종 뒷부분 3개월이다. 그런 뜻이에요. 과세기간 6개월 단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과세기간 중에 최종 3개월, 마지막 3개월 그걸 표현하는 말이죠. 확정신고 기간 아니라는 거. 확정신고 기간은 사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그 확정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게 확정신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신고 기간이 이 뒷부분 3개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뒷부분 3개월은 법문구가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확정신고 할 때는 예정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예정신고 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미 신고했으니까. 이미 과세당국에 세금 납부도 했고 내 실적을 다 알려줬죠. 내 매출이 얼마고 내 매입이 얼마고 그런 거 다 알려줬기 때문에 확정신고 할 때는 예정신고분은 제외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 예비적으로 신고할 때 좀 누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확정신고 시에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뒷부분 3개월에 대해서 또 확정신고 납부가 들어간다. 자, 요런 흐름을 갖고 가시고요. 예정신고 납부가 원칙이긴 하나 고지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지납부, 이게 고지납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자 같은 경우에는 고지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 세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자가 일반 과세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는 세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봐요. 법인 사업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고지납부를 합니다. 고지납부를 하는 케이스는 누구냐면 일단 개인 사업자 하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 중에서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 소규모도 법에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법인 사업자 중에서 좀 소규모다라고 하면 세무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예정 신고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올 때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치 세금 낸 거 있죠. 그거 신고 납부를 했을 거니까 그 직전 6개월치의 반땅을 딱 잘라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줘요. 직전 거는 이미 신고했으니까. 직전 과세기간 6개월치에 대해서 확정 신고한 거 있죠. 그 확정 신고한 거에 반땅을 고지서 보내주면 그 고지서 보고 바로 납부하면 돼요.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이 확 줄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고지 납부고요. 소규모 법인 사업자도 고지 납부인데 이런 소규모 법인 사업자 범위, 개념, 정의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이 이런 거구나. 그냥 외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따지고요. 어느 동네에선 직전 연도가 나오고 어느 동네에선 직전 과세기간이 나오니까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간이과세자의 정의에서는 직전 연도라고 했거든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뭐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직전 연도로 따져요. 1년치. 1년치로 공급 대가였죠. 그 동네는 또 1억 400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그게 간이과세자의 정의였죠. 그 동네에선 직전 연도였어요. 또 간이과세자 중에서 생명 발급이 금지되어 있는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기준으로 1년치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지금 직전 납부세액 6개월치 확정신고한 거 그거 반땅 잘라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 케이스예요. 이때는 뭐 직전 연도일 필요가 없는 거야. 직전 과세기간으로 따지는 거야. 직전 과세기간으로 지금 일반 과세자 하고 있거든요. 일반 과세자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6개월치를 따지는 거예요. 1년치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1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금액을 보는 거예요. 직전 납부세액의 반땅을 거기서 보내줄지 말지 그 판단할 때 직전 과세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내용 조금 챙겨주셔야 되겠고 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이런 거 챙겨가셔야 돼요. 이하 아니고요. 이하 아니고 미만 여기서도 미만입니다. 딱 1억 5천만 원이면요. 고의서가 안 와요.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니까 미처 달성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미만에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런 것도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돼. 되게 치사하게 나와요. 말 문제가. 그걸 갖고 가시려면 제가 말한 대로 10회독 하셔야 돼요. 실제로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헷갈릴 거야. 계속. 그래서 금액 기준 또 외우셔야 되고 미만인지 이하인지 어떤 동네는 또 이하가 나와. 또 어떤 동네는 초과가 나와. 그래서 그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뭔가 되게 힘든 상황이 발생하긴 해요. 처음에는 공부하는 양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외울만 하다 할 건데 거기 자꾸 추가가 되잖아요. 추가가 되면 앞부분이 잊혀지거든요. 뒷부분에서 막 이하가 나오고 초과가 나오고 막 이러면 또 그 금액 기준이 달라. 그러면 뒷동네 내용까지 공부했을 때는 앞부분이 날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앞부분까지 조금 더 복습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누적 복습이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누적 복습은 인간적으로 할 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럴 시간이 안 날 거야. 누적 복습을 할 시간이 안 나요. 계속 진도 나가다 보면. 그래서 지금 오늘 한 거는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오늘 복습을 좀 확실하게 해놓는 거야. 약간 기억에 좀 오래 남도록. 그러려면 필사, 백지 쓰기밖에 없어요. 그걸 좀 해놓으면 내가 누적 복습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뒷동네 내용 공부하고 다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필사, 백지 쓰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완전히 리셋이 돼버려요. 초기화가 돼가지고 옛날에 공부했던 게 그냥 추억으로 남는 거죠.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느낌만 남아. 느낌만 남고 금액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했던 걸 제대로 복습하고 그냥 가자. 누적 복습은 어차피 불가하니까 그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고 공부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볼 건데 19페이지 좀 볼게요. 19페이지 확정신고 납부 관련해서는요. 그 과세기간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19페이지 교재에. 그 밑에 잠깐 두 줄 읽어볼게요. 표 밑에. 중간에 문구.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20일 이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를 확정신고 납부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1기 건은 7월 25일 날, 2기 건은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그리고 가로 안에 문구도 좀 챙길게요.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다음 달 좀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폐업일로부터 25일이 나오면 다른 개념이 돼요. 폐업을 5월 1일 날 했다고 할게요. 폐업을 뭐 한 4월 1일 날 했다고 할까요? 폐업. 이때 했다고 가정하면요. 이걸로부터 25일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거 플러스 25일이 아니에요. 뭐 4월 26일까지 신고 그게 아니고요. 사실 다음 달이니까 4월 말부터 25일인 거죠. 4월 말부터 25일. 이렇게 하면 4월 26일이 되잖아요. 그 25일이라는 것은 1에다가 25 더하면 돼요. 1 플러스 25일 하면 26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 날이 아닙니다. 결론은 다음 달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말일로부터 25일을 하고 개념이 동일해요. 5월 25일까지 폐업했을 때 신고 납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폐업하면 문 닫을 때 세금 다 내고 폐업해라. 그런 의미에서 폐업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는 신고 납부가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 개념이에요. 다음 달 쏙 빠지면 틀립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렇게 틀린 문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틀려요. 다음 달 체크해 주시고 자 넘겨보시면 20페이지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죠. 20페이지 하단 보시면 돼요.
하단에 예정신고 기간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계획사업자 뭐 일반 과세자는 1기 앞부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신고 기간이 될 거고요. 2기 같은 경우에 또 앞부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예정신고 기간이 돼요. 간이과세자는 따로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앞부분 6개월치가 예정 부과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라서 표현 자체가 좀 달라요. 예정 부과기간, 부과기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년이고 앞부분 반땅은 6개월이니까 3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 신고기간 이런 표현 쓰지 않고요. 예정 부과기간.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정의 자체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이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였거든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얘도 고지 납부예요. 부과, 고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 신고기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옆에 보시면 예정 부과기간 가로 안에 표현 있죠. 그런 표현을 씁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신규 사업자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개시부터죠. 그리고 개시 전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예정 신고도. 자, 그 내용이고 그 밑에 잠깐 보시면 그 밑에 꽃표시 음령 처리되어 있는 부분 꽃표시에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 중 예정 신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 그거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도 챙겨주시고요. 1기 같은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걸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밑에 일반 과세자 중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예정신고 납부라고 한다. 4월 25일, 10월 25일 하는 거 그게 예정신고 납부고요. 그렇지만 일반 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와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연도 아니에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자는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예정 고지 납부라고 한다. 직전 납부세액의 반땅 거기서 보내주면 납부를 하는 거죠. 신고 납부는 아니에요. 또 한편 간이과세자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지 납부예요. 각 과세기간 중 예정 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하는데 이를 예정 부과 고지 납부라고 한다. 간이과세자는 결과적으로 7월 25일까지 예정 부과 고지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도 신고 납부는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1년 과세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25일 이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가 있긴 해요. 근데 앞부분은 고지 납부라는 거죠. 그 내용이고요. 고지 납부를 하면 직전 납부세액의 반땅이거든요. 직전에 확정신고한 거 6개월치의 반땅 낸 거니까 확정신고할 때는 반드시 6개월치로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단기 실적이 아니에요. 직전 납부세액의 반땅이기 때문에 단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래를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죠. 이 매출이 얼마인지 과세당국에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지 납부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 시에는 전체 6개월치에 대해서 과표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매입세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고지 납부한 것은 이미 낸 거니까 기이 납부세액으로 빼고 차감 납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전체 6개월치 세금이 300만 원 나왔어. 그리고 고지서사항 낸 게 100만 원이야. 그럼 낼 거는 300에서 100만 원 빼고 200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빼고 차감 납부. 얘는 6개월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고지 납부는 직전 실적 기준이라서 단기 실적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확정 신고할 때는 반드시 단기 6개월치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예정 신고하고 다르죠. 예정 신고는 앞에 거 신고했으니까 확정 신고 때 과세기간 최종 3개월분만 신고하면 되죠. 예정 신고분은 제외하고. 그렇지만 고지 납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부분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확정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기간까지 다 했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뭐 1억 5천만 원이다, 뭐 1억 400만 원이다, 뭐 4,800만 원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복습하실 때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 25일 이런 거 숫자 그런 거는 다 약속 정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합의를 안 보고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여야끼리만 합의한 거니까 우리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세법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 개념을 그냥 공부하고 시험 문제를 나왔을 때 25일로 나와야지 맞는 거고 25일이 아니고 다른 뭐 30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문구고 그런 식으로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
세법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